두 번째, 시민의 안전할 권리를 찾아서 라는 주제로 이번 시간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 다 함께 크게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첫 번째,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를 설명할 수 있다. 우리 인간이 삶을 영위하면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있습니다. 뭐 계절별로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재해들이 일어나는 원인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그런 자연재해들의 종류를 알아야 그에 맞는 대응 방안도 우리가 연구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자연재해들을 먼저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시민의 권리를 말할 수 있다. 이따가 슬라이드에서도 나오겠지만 우리를 위협하는,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자연재해들은요, 국가가 국민들에게 이러한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을 확보해줄 그런 의무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최고법인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신의 권리를 알고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시민으로서의 자세를 키우는 것이 이번 시간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차시는요, 시민의 안전할 권리라고 하는 큰 주제에서 나누어져서 자연재해의 종류를 알아보고, 그리고 그러한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의 권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내용 정리 한번 먼저 하고 들어갈게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재해란 무엇이냐? 급격한 자연 기상현상이나 지각 변동 등으로 발생하는 재난. 우리가 흔히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런 땅의 표면을 지표면이라고 하잖아요. 네, 사람이 이렇게 지표면에 서 있다고 하면 보통 이 지각 내부에서 일어나는 내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자연재해는 지질재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지표의 외부에서 지표의 외부에서 발생하는 어떤 기상현상 같은 등의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연재해들은 기후재해라고 많이 불러요. 네, 그 차이점을 위치에 따라서 한번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이러한 자연재해는 대부분 인간이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이번 여름에도 크게 한번 겪었죠, 우리나라가. 네, 뭐 기상청에서는 슈퍼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느 정도 강우량이 어느 정도 되겠다 하는 것들을 예측하고, 또 아래에서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면 태풍의 예상 경로 같은 것들을 인공위성 레이더라든지 슈퍼컴퓨터 등을 이용해서 어느 지역으로 관통하겠다, 어느 지역으로 상륙하겠다,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우리 뉴스라든지 댓글 보면은 나오잖아요. 비싼 돈 들여서 슈퍼컴퓨터 사줬더니 기상청은 맨날 틀리기만 한다. 근데 그분들도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면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어떤 일이 언제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한번 여러분들도 알아주시고, 자, 대부분의 자연재해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네,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발생시킬 수가 있겠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추세는 어떻게 되냐면요. 산업 발달과 인구 증가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자연 환경이 훼손되고 그에 따라 자연재해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네, 그렇죠. 그 전 지구적인 기온 상승에 따른 뭐 해수면 변동이라든지, 혹은 우리나라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집중호우의 빈도라든지 강도가 훨씬 세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자연현상은요, 어느 기후 지역의 특성이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워봤던 열대라든지 혹은 열대와 약간 가까운 아열대 지역, 기후 지역의 그런 기후 특성이에요. 근데 점점 지구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온대 혹은 냉대 기후에 위치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아열대성의 기후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오랫동안 온대 혹은 한대 기후에 적응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아열대나 열대 기후 지역에서의 기상현상에는 크게 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규모가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자연재해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재해의 종류 나와 있습니다. 자, 지형 관련 자연재해는요, 지표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자연재해라고 했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지진, 그리고 그런 지진으로 인해서 바닷물이 육지로 싹 쓸려오는 지진 해일, 쓰나미라고도 하죠.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각과 지각이 이렇게 마찰로 인해 녹은 그런 마그마가 지표로 펑 하고 폭발해서 분출하게 되는 화산, 이런 자연재해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지형 관련 자연재해의 원인은요, 멘틀의 대류예요.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지구 내부는요,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내핵이 있고, 그 다음 두꺼운 외핵이 둘러싸고 있고, 그 뒤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멘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얇게 지각판들이 이게 떠 있어요. 근데 이 멘틀이라고 하는 부분이요, 고체 형태가 아니라 약간 젤리에 비슷한 형태예요. 근데 이 내핵과 외핵이 굉장히 뜨겁게 열을 내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 라면 끓일 때 물 끓는 거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거기다 라면 스프를 이렇게 넣어보면 라면 스프가 떠올랐다가 가라앉았다가 떠올랐다가 가라앉았다가 하는 걸 보일 겁니다. 예, 열을 받은 물체는요, 항상 이렇게 상승했다가 하강하고 상승했다가 하강하고 이런 성질이 있거든요. 그 고체가 아닌 멘틀이 이렇게 계속해서 대류를 하다 보니까 그 위에 떠 있는 가벼운 이런 지각판들이 그 위에서 서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둥둥 떠다니면서. 그래서 이 친구들끼리 부딪히게 되면 일어나는 게 지진입니다. 그리고 그 충격에 의해서 바닷물이 흔들리는 게 지진 해일이고요. 그 다음 이 친구들끼리 서로 부딪히면서 어떤 마찰에 의한 열이 발생하겠죠. 우리 손바닥만 이렇게 세게 빠른 속도로 비벼도 금방 따뜻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겨울에 우리가 손 시려우면 항상 하는 게 뭐예요? 입으로 입김을 불어넣거나 혹은 싹싹싹싹 비비면서 열을 발생시킵니다. 마찰로. 그것과 비슷하게 하물며 작은 손바닥에 부딪혀도 이렇게 열을 내는데 거대한 지각판들끼리 부딪히면 어떨까요? 굉장한 고온이 발생하겠죠. 그로 인해서 녹은 마그마가 지표로 터져 나오게 되면 발생하는 것이 바로 화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요 친구들을 제외한 나머지 자연재해들, 태풍은 열대, 적도 근처의 바다에서 뜨거운 수온과 그 다음에 그 뜨거운 기후로 인해 계속해서 바닷물이 증발하면서 만들어지는 수증기, 이 두 가지가 결합해서 저위도 지역의 열을 고위도로 수송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마찬가지로 저기압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중심부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 들어가면서 바다 위에서 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증기를 공급받으면서 이제 고위도 쪽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태풍을 인공위성 사진 같은 거 구글에 많거든요. 쳐보시면은 거대한 구름의 소용돌이 같은 모양을 만들면서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바다 위에 떠 있기 때문에 굉장한 수증기를 공급받기 때문인 거죠. 자, 그 다음 집중호우는 급작스럽게 단기간에 지표면에 열이 확 받게 되면 거기서 또 수증기들이 증발을 하게 되면서 비구름을 만들어서 좁은 지역에 단기간에 강하게 내리는 비를 집중호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장마철 같은 때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죠. 자, 그 다음 홍수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하천이 넘쳤을 때 범람해서 주변 지역이 물에 잠기는 자연재해를 얘기하고요. 가뭄은 말 그대로 비가 너무 안 내렸을 때, 폭설은 눈이 너무 많이 왔을 때, 이런 자연재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네. 자, 여러 가지 자연재해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기후에 관한 자연재해를 살펴보면요. 여러 기후적 요인, 기온, 너무 높거나 너무 낮아서 발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강수, 비가 너무 많이 내리거나 너무 적게 내렸을 때, 그 다음 바람이 너무 강하게 휘몰아칠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인명피해라든지 재산상의 피해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질재해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표면 아래의 요인과 관련된 자연재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판끼리 부딪혀서 그 녹은 마그마가 분출하게 되면서 만들어지는 화산이라든지 혹은 지각판들끼리 부딪혀서 충돌에 의해서
지표 위에 인간들에게 피해를 주는 지진 같은 자연재해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보시면은 이게 일본인데요. 일본은 판과 판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화산이라든지 지진 같은 대규모 지질 재해에 많이 노출이 돼 있어요. 보시면은 굉장히 큰 규모의 다리임에 고가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이가 놀다가 장난감을 넘어뜨린 것처럼 진짜 힘없이 맥없이 옆으로 넘어져 가지고 있는 것을 보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러한 지질 재해들은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도 굉장히 커다란 규모로 발생시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러한 지진은요, 보통은 판과 판 경계부에서만 일어나는 걸로 인식이 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유라시아판에서 비교적 좀 안쪽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제일 바깥쪽에 있는 게 일본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진으로부터 좀 안전지대다라는 인식이 매우 오랜 세월 동안 이제 강했었는데, 한 2년 전인가요? 경주와 포항 일대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진도 5.0 이상의 굉장한 규모의 지진들이 발생해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면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계산을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가게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건물에서 떨어진 돌덩이들이 차가 오가는 도로 곳곳에 떨어져 있습니다. 금방 또 흔들렸어요. 네, 두 번째 가고 있어요. 어제 저녁 8시 32분, 경북 경주에서 규모 5.1 지진이 발생한 지 40여 분 만에 더 강력한 규모 5.8의 지진이 한반도를 뒤흔들었습니다. 고층 건물도 부산의 광안대교도 휘청거렸고 집과 상점에선 물건들이 마구 쏟아져 내렸습니다. 여기 벽하고 막 흔들렸고요. 물건도 떨어졌었고요. 그다음에 밖에 사람들 소리 지르면서 뛰쳐나가기도 했었어요. 이번 지진으로 지금까지 14명이 다쳤고 건물 140여 곳과 지붕 190여 개가 파손되는 재산 피해도 집계됐습니다. 월성의 원전 4기는 정밀 안전 점검을 받기 위해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관측 이래 가장 강력했던 지진의 충격으로 한반도 지각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70여 차례의 여진이 발생했고 그 가운데 15번은 규모 3 이상인 만큼 강력해서 많은 시민들이 여진에 대한 공포로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공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한 1, 2주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좀 일어날 거예요. 4.5 정도까지는 나타날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어요. 한반도를 강타한 이번 지진은 경남 지역의 단층이 지하에서 수평으로 찢어지며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활성 단층에서 앞으로도 규모 6 정도의 지진이 언제라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네, 영상으로 함께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발생한 지진은 거대한 지각판과 지각판이 충돌하면서 일어난 지진은 아니고 그 지각판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지층들이 있는데 그런 지층이 끊어지는 현상을 이제 단층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비스킷 같은 거 먹을 때도 얘를 힘줘가지고 톡 부러뜨리는 순간 거기서도 이제 약간의 어떤 큰 힘이 발생하잖아요. 비스킷이 우리의 손의 힘을 버티다가 압력을 버티다가 뚝 하고 끊어지는 순간에 그 충돌이 발생하죠. 네, 그런 충돌에 의해서 이러한 지진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가져다 주게 된 그런 사건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더 이상 이제 지진에 의해서 지진에 의한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지진 대피 훈련 같은 것도 굉장히 잦은 횟수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또한 이러한 통합사회 수업을 통해서 지진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다면 또 내가 현재 생활하고 있는 지역에서 일어난다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러한 위기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가이드북을 제시해주는 영상을 한번 함께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바로 이 건물이 지진에도 버틴 건물. 지금도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지은 지 50년이 된 건물인데 건물 외벽과 층 사이 등에 내진 보강 공사를 했다. 여기는 일본입니다. 이만큼은 원래 없던 부분. 3cm 굵기의 강선과 특수 콘크리트로 만든 구조물이다. 2階、3階、4階の床までその鋼線を全部床に入れて、コンクリートを打ってます。で、もうこの柱張りが一体となってこの建物をなんですか地震の時に守るように。 건물을 지키고 있는 구조물 덕택에 진도 7.3의 강진에도 멀쩡했다. 만약 우리나라에 진도 6.5 이상의 강진이 다시 발생한다면 과연 그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을까?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국민들이 지진이 나도 이건 태어나서 처음 겪었잖아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응급 복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군이 동원이 돼야 될 때도 있고, 그다음 전문 어떤 건설 업체들이 빨리 동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 연락망이 비상 연락망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권역별로 누가 어떤 것을 담당해야 되는지 이런 것 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요번에. 구마모토 현장의 위기 관리 방책과 약 45명의 직원이 소속돼 있다. 핵심은 통합된 정보 수집과 초기 신속한 구조는 군과 소방서가, 이후 물자 지원 등은 행정 파트가 맡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 마을, 군과 소방서, 경찰의 연락원들에게서 들어오는 재해 정보를 모두 수집하고 일단 재해가 발생하면 이곳을 상황실로 삼는다. 今回の熊本地震では30分以内に各幹部がもう集まりました。でもうその時には黙ってても警察も消防も自衛隊もすでに動いてます。 진도 7.3의 강진에 가옥 피해가 16만 5천 채에 달했지만 빠르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수천 명이 구조돼 95명의 인명 피해는 비교적 최소화한 결과라는 평이다. 지진은 무조건 일어납니다. 지진은 우리가 인간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 만약 6.0 이상의 지진이 난다면 광안대로가 무너집니다. 학교가 무너집니다. 소방서의 60~70%가 내진 설계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소방서 무너지면 누가 구하러 갈까요? 그러니까 대비를 철저히 하면 지진은 막을 수 없지만 피해는 우리가 줄일 수 있다. 네, 영상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이 영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내진 설계죠.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진을 많이 겪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건물에 이런 지진에 견딜 수 있는 어떤 뭐 강화된 구조물이라든지 혹은 뭐 강화된 철근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내진 설계가 거의 안 돼 있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충격에도 건물들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러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그 응급 체계 이런 것들이 마련돼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가장 좀 심각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번 지진을 겪은 것은 굉장한 좀 불행이지만 다행히도 엄청난 대규모 인명피해는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나중에 더 큰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내진 설계와 그다음에 응급체계, 비상대책망을 마련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보충 사진을 조금 더 드리면요. 2016년 정도에 우리나라에 찾아왔던 태풍 차바, 우리나라 남해안에 상륙했고요. 주로 태풍은 저위도 지역에서 고위도 지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남해안 쪽에서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의 남부지방에 많이 상륙을 하면서 남부지방에 큰 피해를 입힙니다. 자, 여기 더해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태풍이 아까 전에 선생님이 열대 지역에서 발생하는 거대한 저기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 친구들은 이렇게 저위도 지역에서 고위도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저위도는 이제 보통 우리가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무역풍이라고 하는 동쪽으로 부는 바람이 있어요. 굉장히 이제 전 지구적으로 부는 큰 규모의 바람인데 그래서 태풍이 처음에 저위도에서 만들어졌을 때는 이 무역풍을 타고 북서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위도 지역, 북위 한 30도 지역을 돌파하게 되면은 이쪽은 또 다른 방향으로 바람이 불거든요.
편서풍이라고 하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서 이 태풍이 방향을 틀어요. 그래서 이렇게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자, 태풍은 저기압이어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 들어갑니다. 아, 여긴 시계 방향이죠. 죄송합니다. 자,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 들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근데 이 태풍이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근데 태풍이 이렇게 진행하는 방향과 태풍의 오른쪽에 위치한 곳은 바람이 돌아 들어가는 방향이 일치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방향은 바람의 세기가 더 강할 수밖에 없겠죠. 안 그래도 태풍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바람도 이쪽으로 불고 있어. 그래서 보통 태풍의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위치한 곳은요, 우리가 위험 반원이라고 해서 태풍 피해가 훨씬 크게 일어납니다. 반면에 그 반대쪽을 보시면은 진행 방향의 왼쪽은요, 태풍의 진행 방향과 바람이 돌아 들어가는 방향이 반대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부딪히면서 어느 정도 속도가 감속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은 비교적 안전하다. 그래서 안전 반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지역은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위치해서 특히 피해가 컸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이 두 중에 어디에 위치했던 거예요? 바로 위험 반원에 위치했던 거죠. 자, 두 번째 내용 정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시민의 권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이 나라에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좀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는 국민들에게 어떤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최고법인 헌법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34조 제6항을 보시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35조에는 국민들의 어떤 권리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래서 국가가 국민에게 이러한 안전에 대한 보장을 줘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를 법률로 정해놨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자연재해 대책법 등을 제정을 해서 국민의 생명과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국가의 의무를 법적으로 보장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법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걸 알겠어. 그럼 국가가 국민에게 어떤 식으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느냐? 우리 학교에서 분기별로 실시하는 지진 대피 훈련, 혹은 한 5월 달쯤에 이루어지는 민방위 훈련 이런 것들이 있죠. 자연 재난 상태가 이제 처해지게 되면요, 물론 국가에서 운영하는 소방관들이라든지 군인들이라든지 국민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아마 백방팔방 이제 뛰시면서 노력을 하실 거예요. 자, 근데 이러한 위급한 구조의 손길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아무래도 생명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 국가가 한 명 한 명 다 보장해 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구하러 갈 때까지는 일단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라고 해서 실시하는 것들이 바로 평상시 예보활동과 재난 대응 훈련이에요. 대피 요령 안내 이런 거죠. 우리가 분명히 구하러 갑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최소한의 안전은 여러분들께서 확보하고 계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평상시에 지속적으로 이런 안내 활동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우리 영상에서도 봤던 재해 발생 시에 초기 대응은 누가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부서진 건물 복구는 누가 할 것이며, 구조 활동은 누가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집을 잃거나 혹은 터전을 잃은 사람들의 생계 보전은 누가 해줄 것이며, 그런 대응 체계가 딱딱딱 맞아 돌아가야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가동할 수 있게끔 시스템 마련을 해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 여름에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별 재난 지역이라고 하는 걸 선포하면요, 이런 풍수해라든지 지진, 화산에 의해서 이제 모든 지역이 함께 영향은 가겠지만 모든 지역이 피해를 입는 건 아닙니다. 특히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그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면요,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어떤 국가의 예산 지원이라든지 혹은 사람들이 당장 생계를 유지하기 막막하니까 이런 생계 유지비 같은 것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을 위주로 해서 지원되게 되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줄 의무도 있지만요. 특히나 우리 또한 그런 국가가 자신의 의무를 다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안전을 스스로 확보해 주려고 하는 그런 위기관리 능력이라든지 위험 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피훈련 같은 걸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실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100% 진지하게 임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상황을 실제 상황으로 인식하고 항상 훈련에 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진짜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요, 사람들이 기계처럼 반응해서 몸이 움직였다고 해요. 그래서 평상시에 조금 더 진지한 마음으로 이런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게 재작년에 이제 실시됐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을 선정해서 하죠. 뭐 지진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요. 혹은 뭐 핵폭탄이 떨어졌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정해서 훈련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진지하게 임하는 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와 일본의 사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자료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한반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아까 영상으로 찾아봤죠? 2018년에 발생했던, 2016년에 발생했던 경주와 울산 일대의 지진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화산과 지진이 잦은 빈도로 발생하는 일본은 어떻게 대응할까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진 발생이 예측될 경우 5초에서 10초 안에 무조건 비상경보를 방송국과 통신사에 자동으로 전파하는 긴급 지진 속보 시스템을 마련했다. 그 다음에 현대식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내진 설계를 하도록 했다.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실습 훈련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네요. 자, 자료 1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네, 아까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과 화산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그래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체계, 내진 설계 등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일본의 어떤 지진 대응 체계를 참고로 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지진을 대비해야 할까요? 네, 아까 그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응급 상황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 그래서 이런 업무 분담하는 것들, 그 다음에 비상연락망 체계 같은 것들을 체계적으로 사전에 마련을 해야 되겠고요. 지진 대피 훈련 같은 것들 지속적으로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건물을 새로 지을 때 강력하게 내진 설계를 해서 지어야 되고, 이미 지어진 건물 등에는 아까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것들을 외벽에 덧대서 지진에도 안전하게 버틸 수 있는 건물들을 구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살펴보고 이 상황에 적합한 행동 요령을 그림 또는 글로 표현해보자 라고 나와 있는데요. 가상황은 우리 교과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시 답안을 보시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처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마쳐보면서 배웠던 내용 확인 학습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1번. 급격한 기상현상이나 지각 변동 등으로 발생하는 재난을 우리는 자연재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화산, 지진, 지진해일 등은 어떤 것과 관련된 자연재해인가요? 네, 그렇죠. 지형 혹은 지질과 관련된 자연재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원인은 뭐다? 근본적인 안에서 멘틀이라고 하는 것이 뜨거운 열을 받아서 대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가볍게 떠다니는 지각판들끼리 부딪히거나 혹은 서로 마찰에 의해서 그런 생긴 마그마가 폭발하거나 해서 생기는 것들을 지질재해, 지형재해라고 말씀드렸죠. 자, 3번. 다음 내용을 읽고 맞으면 0표, 틀리면 X표 해보자. 첫 번째입니다. 자연재해는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 아니라 그랬죠. 이번 여름에 기상청의 태풍 예보가 그 좋은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 환경이 훼손되어 자연재해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맞는 얘기죠.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 그래서 뭐 전 지구적으로 폭염이나 열대야, 그다음에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좋은 예가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산에 있는 나무들을 막 무분별하게 벌채함으로 인해서요. 막 비가 조금 그렇게 되면 이제 나무 뿌리가 흙을 많이 못 잡아주거든요. 비가 조금만 내려도 산사태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인간 활동의 개입으로 인해서 자연재해의 피해는 훨씬 더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모든 국민은 스스로 안전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적극적 권리 행사에 대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맞는 얘기죠.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손길이 닿을 때까지는 스스로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대피 훈련이라든지 혹은 대피 요령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실전에 임하는 것처럼 훈련에 임해야 되겠죠. 네, 이번 시간에 자연재해와 그 극복 방안에 대해서 함께 선생님과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내줄 과제는요, 뭐냐면 여러분들 교과서 48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자, 48페이지에 보시면 지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라고 주제 활동이 하나 제시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서 자료 1번과 자료 2번을 읽으시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 1번, 2번 문항이 있겠죠? 여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구글 클래스룸에 마찬가지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댓글 방식으로 자신의 어떤 학번과 이름 정확히 적으시고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 출석 인정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수고하셨고요. 우리는 세 번째 시간 자연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시간에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